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생각 외로 엄청 높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뉴스 보시면은 이게 10월 28일자 뉴스인데 그 미국의 3분기 GDP가 속보치 기준으로 2.6% 이상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은 뉴스라고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올해 초부터 1분기, 2분기 때부터 그 한국뿐만 아니라 그 세계 그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 전망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그 언론에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까고 보니까 웬걸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서프라이즈 수준인 거죠.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플러스 성장률인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2.6%나 성장했어요. 미국 같은 이렇게 규모가 큰 국가에서 2.6%라는 성장률은 되게 높은 수치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한국 GDP의 10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으로 따져보면은 한국이 26% 성장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성장률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현상이 지극히 낮다라고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포유 환율 연구소의 윤채연 소장님의 그 영상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작자에 대한 출처를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로 보기 힘든 이유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인당 GDP가 7.5만 달러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1인당 가계소득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중국과 대비했을 때 중국은 1인당 GDP가 1.2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약 1만 달러예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한 6배 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휴지나 연필 같은 약간 단순한 공산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나 자동차, 컴퓨터 이런 식으로 약간 퀄리티 있고 비싼 그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산업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낮은 부채 비율, 인플레이션이 전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물가가 조금 올라가지고 그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 해도 그 비싼 물건 가격을 그대로 가게한테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익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네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달러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2007년 리먼 파산 사태랑은 아예 그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미국의 그 낮은 비금융 자산 비중 그리고 높은 금융 자산 비중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한국이랑 아예 정반대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기축통화 국가라는 특성상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미국으로 저절로 그 돈들이 유입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다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GDP로 따졌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7.5만 달러입니다. 그 옆에 그 중국 보이시죠? 무슨 미중 패권 경쟁이라 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그 다음 기축통화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국민소득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세요. 그러면은 왜 올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을까요? 그 직접적인 원인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이 중단됐죠. 그 전 세계 밀 수출량의 한 40%를 차지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중단하고 또 전쟁 사태로 인해서 그럼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도 크게 올랐고 6월 달에는 그 배럴당 120불 수준까지 올라간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물가라는 거는 사실상 이 원자재 시장의 그 가격 등락과 큰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과거 그 통계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의 물가 상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여한 게 크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 각국에 그 끼치는 그 금리 영향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펀더멘털이 탄탄한 국가일수록 물가가 올라간 만큼 금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금리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취약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랑 중국인데, 미국은 결론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은 그만큼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7.5만 달러로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어쨌든 그러면 미국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도 오르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별 타격이 없다는 거야. 왜? 국민소득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월급 120만 원 받는 사람이랑 월급 750만 원 받는 사람이랑 물가랑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부담해야 되는 그 금융이자 비용이랑 또 부담해야 되는 그 생활비랑 누가 더 피부로 크게 와닿겠어요? 120만 원 받는 사람이 더 크게 와닿는단 말이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요인으로는 그 주요국 GDP 대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라고 하면은 그냥 순수 인간의 노동력으로 만드는 제품들 있잖아요. 휴지라든지 연필, 가발, 뭐 이런 약간 낮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말하는 거고, 고부가가치라는 거는 약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뭐 가전제품, 자동차, 뭐 이런 형식의 제품들을 만드는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여기 통계를 보시면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고, 일본 다음으로 독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통계가 있어. 독일이랑 그 비중이 비슷하다고 보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통계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높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중국 자체의 기술력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중국 내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요. 중국 내에 들어간 미국 기업들이 있고, 일본 기업들이 있고, 독일 기업들이 있어요. 독일만 해도 그 10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한국도 중국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은 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업, 일본의 기업, 독일의 기업, 한국의 기업, 얘네들이 다 차지하는 거지, 중국 내에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순수 중국의 국내 기업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GDP를 그 안을 그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중국은 외곽 내유의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세 보이는데 안으로는 약간 썩어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가 높은 국가일수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가 올라가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 첫 번째 요인이랑 똑같은 건데, 그럼 왜 그럴까요? 고부가가치 산업이니까 인건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파는 제품들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고급 인력일 거 아니야. 고급 인력일수록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준다는 거야. 영업 이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 기인해서 그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 인건비가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으로는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울 텐데, 내가 빚이 7천만 원이에요. 내가 빚이 7천만 원일 때랑 내가 빚이 1억일 때랑, 빚이 7천만 원일 때가 상대적으로 그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이자 비용 부담이 적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한국은 GDP 대비해서 한 100%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이고, 중국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물가랑 금리 상승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6%로 높게 나오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지금 20년 만에 달러 가치가 높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1년도에 이거 한 달러 인덱스가 117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냐면은 111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 미국의 달러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 만든 통계인데 그 전 세계 선진국들의 그 화폐랑 달러의 가치를 서로 가중 평균해서 묶습니다. 주요 6개 선진국이랑 미국의 달러랑 이거를 같이 묶는데 그 중에는 유로화가 있고요, 엔화가 있고, 파운드가 있고, 캐나다 달러가 있고, 스위스랑 스웨덴 돈이 있는데 유로화의 비중은 50%고, 엔화의 비중은 14%고, 영국 파운드는 11%고, 뭐 캐나다 달러도 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걸 각각의 국가의 그 규모만큼 이걸 가중 평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달러 가치를 계산한 거예요. 그게 달러 인덱스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한 달러 인덱스가 그 94에서 112까지 올라갔어요. 되게 많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2008년에 리먼 파산 사태가 일어났죠. 그때는 오히려 달러 가치가 75 수준으로 낮았어.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달러 가치가 그때랑 아예 다르단 말이야. 그때 대비했을 때 한 1.4배 높단 말이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잖아요. 이 화폐 가치가 비싸진 만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각종 원자재라든지 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수입해 오는 어떤 그 생산품들, 그 필수 소비재나 생산품들 이런 거 되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산 만큼 이걸 또 가게한테는 보다 싸게 팔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미국의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요인으로는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비금융자산 비중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미국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은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높은 고물가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뭐냐면은 한국입니다. 한국이랑 중국이에요. 한국은 진짜로 이번에 골로 가게 생겼어요. 정말로 한국은 IMF 이후로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아래 그 빨간 네모 보시면은 한국의 비금융 자산 비중이 64%라 나옵니다. 근데 그 옆에 미국 보세요. 30%도 안 돼요. 28.5%예요. 일본 보세요. 3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반전이 됐어.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 자산 비중이 아예 반전이 됐어. 미국은 금융 자산 비중이 높아요.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 투자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높은데 한국은 그냥 모든 가계 자산이 거의 사실상 부동산에 올인된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왜 또 높은 수준의 물가랑 금리에 감당 가능한 부분으로 비춰지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부동산 가격 결정 원리가 뭐예요? 금리거든요. 금리 높게 올라갈수록 부동산 자산 많은 국가일수록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봐도 그 영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 집 산 사람들 다 부채 땡겨가지고 산 거 아니야? 어? 부채 땡겨가지고 산 건데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 봐요. 그럼 변동금리로 그 대출 땡긴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한 2배, 3배로 늘어난단 말이야. 월 이자 300만 원 내야 되던 거를 갖다가 월 6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내게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부채가 한국은 6억 4천만 원이야. 근데 미국은 2억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높아졌을 때 거기에 따른 금융이자 비용이 미국도 상대적으로 2배, 3배 낮다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축통화국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인 그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미국은 건재하다고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미국으로 돈이 몰려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다. 경기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이 국가는 안전하다라고 전 세계에서 어떤 그러한 그 무의식에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동성이 또 미국으로 몰리는 거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떤 부분에서 이득이냐면은 돈이 몰리잖아요. 그럼 미국 내에서의 유동성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상대적으로 또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이자인데, 이 돈이 많으니까
이자 부담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또 낮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물가가 한 5% 올랐다고 하면은 0.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펀더멘털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어떤 나라는 물가가 5% 오르면 금리가 10% 오르고 어떤 나라는 5% 오르고 어떤 나라는 3% 오르고 뭐 7% 오르고 그러는데 미국은 0.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유동성이 몰리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면에서도 금리가 높게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과 가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그러면은 왜 그럼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냐라고 하면은 또 혹자는 뭐 중국이 미국 다음 가는 뭐 기축통화국이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술력이 가장 좋아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기술 혁신 수준이 어느 정도냐, 과학력, 기술력, 국방력이 어느 정도냐. 미국 전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구도 4억 명으로 많죠.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부존 자원도 굉장히 많죠. 미국이란 나라의 그 금융 전문가 집단의 그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문화 강대국이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그 나라의 기축통화국이 결정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은 이유 자체가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그러한 근거로 이렇게 한 6가지 요인을 제시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원작자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포유 환율 연구소의 그 윤채 소장님의 그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생산성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